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라는 책을 쓴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읽기, 문해력, 독서,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 또는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한국이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고 보고 다루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글을 읽고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그것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읽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생활 속의 간단한 문제들은 그런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직업에서도 성장을 하고 그렇죠? 시민으로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점점 복잡한 글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점점 복잡한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씩 뭔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글들 그러나 중요한 글들을 읽어왔다 생각되면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조금 쉽게 정보 단위로 뭔가를 취하는 것 이외에 어떤 추상적인 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어떤 그런 태도, 노력,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조금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 아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잘 읽어요. 우리가 세대 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문해력이 낮은 세대가 사실은 70대 노년계층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잖아요. 그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실제로 젊은 계층이 글을 잘 읽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나 글을 잘 읽어서 어떤 정보를 잘 취한다는 것과 그 글을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삶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글들을 좀 정확하고 깊게 읽고 그것을 우리가 삶과 사회에 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그렇게 하려는 어떤 의지나 이유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동력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책을 읽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문제의 어떤 절대적인 해결책 같은 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의 원천 소스는 사실은 많은 서적, 보고서, 논문, 그다음에 아주 심층적인 기사, 어떤 에세이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생활 속에서 취하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2차, 3차, 4차 가공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된 정보들은 원래 그 정보들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밝혀낸 원천 소스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거리를 좁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공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과정학생, 박사과정학생 얘기하지만
학부와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 소스, 원천 자료를 읽는가 안 읽는가예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 어디서 이것이 온 것이냐, 그 원전을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공부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원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가공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식의 탐구의 과정이고 알매 과정이죠. 그래서 책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어떤 지혜의 어떤 원천 자료를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책 읽는 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깊은 사고를 도모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실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러니까 좋은 책, 좋은 논문, 좋은 보고서, 좋은 기사,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영상 자료, 좋은 어떤 그 인터넷 기반의 인포그래픽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써본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쓴다든지, 그것으로 뭔가 제작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랑? 다른 사람과.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과 대화는 내가 읽은 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밌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쓰고 잘 대화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사용하고 나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리터러시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문해력의 태도, 리터러시의 태도, 독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 나에게 나를 위한 글, 나를 위한 영상, 나를 위한 텍스트를 보는 게 좋죠. 그걸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되 동시에 내가 좀 불편한 것들, 그렇죠? 나의 의견이나 관점이나 지식과는 일관성이 없지만, 그렇죠? 같지 않지만 다른 어떤 통찰들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편협함들을 조금 극복하고 어떤 알매 세계, 지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읽으려면 뭐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 같은 것들을 골라서 읽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많이 이해할수록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많이 알수록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관점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넓은 독서, 풍부한 독서,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하고 연결하고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우린 또 너무 쉬운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지금 보기에는 어렵지만 딱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참여하면,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정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정보 뒤에 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클루, 단서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 신문 기사,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 텍스트를 만든 사람들을 후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어떤 지구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효과 또는 부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기입니다. 다른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지금 인터넷이 돼 있어요. 그게 AI.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한 몇 가지 행동들, 디지털적인 행동들, 클릭, 검색어, 스크롤바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과 가장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두 번째 가짜뉴스를 이해하는,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이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걸 찾아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해 안에 있어서는 다른 걸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얘기, 다 똑같은 얘기, 다 동일한 주장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가 있으셔야 되고 그 방을 나오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셜미디어, SNS 하지만 제 방에 있어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제 방에 있고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냥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방이 있다라는 거, 자기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방을 나올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과 그 학생들이 처음 제 수업에 왔을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과제를 냅니다. 어떤 과제를 내냐면은 대학 교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대학 교재. 대학 교재라는 거는 대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하는가? 밑줄 긋고 열심히 읽고 그걸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과제를 내요. 제 수업에서 매주 하는 과제가 뭐냐? 주어진 분량의 교재를 읽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이 교재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하라. 질문을 만든 다음에는 당신의 지도교에서 내가 왜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 문단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숙제를 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제 수업 보통 25명, 30명 이렇게 듣는데 그런 질문 1개, 2개씩 만들면 일주일에 60개 정도씩 나와요. 근데 제가 수업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거든요. 저도 힘들잖아요. 그 60개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달아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죠. 동기화 시키는 것이죠. 선생님이 답을 달아줘야 되는 근거를 설명해라. 너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왜 비판적인지, 왜 그것을 우리는 토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힘들어요. 교재에 어떻게 질문을 해요? 교재는 그냥 보고 읽고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읽기라는 것은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한 번 더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읽는다는 것, 리터러시라는 거는 읽는 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알무로 만드는 지식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 질문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고 문단을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학기가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유익했던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비판적 질문하기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 좋은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좋은 문해력을 이야기해 준 하나의 증표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른들. 우리 책을 읽으면은 책을 어떤 사람들은 잘 읽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이 모두 책을 잘 읽어서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정말 못 읽어서 못 읽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잘 읽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글을 읽으면 책을 못 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책을 너무너무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글을 갖다 줘도 난 잘 읽어. 난 해냈어.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글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 하나가 독해인데,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독해인데, 독해를 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거든요. 아,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할 거야. 아,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갖다 줘도 보고 대충 훑어읽고 뭐 그 정도야 뭐 다 이해했지 라고 끝나요. 왜? 자기가 이해하는, 만족하는 이해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해의 만족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은 쉬운 글을 갖다 줘도 꼼꼼하게 읽어요. 왜?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니까. 어려운 글을 갖다 주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읽으려고 해요. 다른 자료를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 그쵸? 질문하고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죠. 왜? 이해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응집성의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집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응집성이거든요. 그 기준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산재에 있는, 퍼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서 응집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모든 글이 다 쉬워요. 응집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글을 읽을 때 겸손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그걸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집중하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응집성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 교육이 사실은 아이들의 응집성 기준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 교과서를 읽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많은 경우에 그 교과서의 내용은 학원에서 배워온 것이고 그걸 내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으면 끝.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읽기, 진정한 문해력은 더 깊게 이해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그런 걸 다른 글들과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터러시가 사실은 뭐 글자, 문자, 시각적, 영상적 기호를 풀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작게는 문해력, 뭐 넓게는, 크게는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읽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읽는다,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아이와 함께 이제 책을 읽어요. 이제 소리내서 책을 읽습니다. 소리내서 쭉 읽으면 아이가 굉장히 잘 읽어요. 소리내서 막 유창하게 잘 읽는데 물어보면 어떤 얘기 읽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건 어떤 경우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덜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편 아이의 마음속에 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빨리 소리내서
제대로 읽으면 읽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읽을 수 있을까? 아이한테 계속 질문해 주면서 의미에 조금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글을 너무 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책을 읽는데, 엄마 아빠 양육자랑 같이 책을 읽는데 잘 못 읽어. 뜨문뜨문 읽어.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읽는 것도 발음도 좀 정확한 것 같지 않고 뜨문뜨문 이렇게 읽는 것 같고 뭔가 좀 건너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러면은 잘 얘기해요. 여기는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이런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가 참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문장과 단어를 읽지 못했지만 몇 개 읽은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파나 그림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요. 추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전략이지만 이 아이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 수준이 읽는 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글을 읽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잡한 글들은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 어휘 하나, 몇 개, 문장 하나 빼먹으면 그 전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의미를 추론하는 학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려움은 뭐냐? 글을,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리터러시라는 거는 리터러시와 문해력 동의어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리터러시라는 말을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리터러시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될 때에 우리가 대중과 미디어가 지금 사용하는 문해력의 의미보다는 조금 넓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 문해력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을 읽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게 자족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차적인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2차적인 회사나 직장, 학교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넓게는 어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대중 문화, 대중 어떤 디지털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우리 삶의 생활 세계의 공간 안에서 내가 읽고 이해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생각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가치나 관점 또는 어떤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함으로써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실천의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우리가 읽는 것에 큰 어떤 가치, 의미를 좀 강조하고자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러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문해력을 좀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문해력을 사실은 정서적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기능도 필요하고 어떤 태도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독서를 잘 해야 되고 글을 잘 읽어야 되고 디지털 정보를 잘 판단해야 되고 분석적으로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헛물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들게 하는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문해교육,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성인이 되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독서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그걸 읽고 싶은가? 하고 싶은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정말 드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많이 책을 읽는 것,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최근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다 읽고 그거를 요점을 정리해갖고 너무 얘기를 잘하는데 난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글, 여러분 관심사,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삶을 생각할 때, 삶을 전환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책을 찾아서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을, 간단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볼 때 저는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내가 정말 이거를 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많이 읽는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그 독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대비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한국 사람들, 성인들 뭐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 반면에, 그쵸? 반면에 동시에 어른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책 읽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좀 모순적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수준에 맞는 것,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오늘 한번 시작하고 그때 내가 성심성의껏 한번 읽어본다. 능동적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빨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감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오만이 아닙니다. 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이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 읽게 돼요. 주도감이 생겨요. 자신감, 주도감.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돼요. 스스로 서점에 가서 책을 찾게 되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하고요.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요. 같이 책 읽는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재밌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거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 중간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자로서의 자신감, 그 다음에 주도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성공의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감과 주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휴대할 수 있는가, 뭐 가방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주로 이제 늘 랩탑이나 책 이런 것들을 읽을 거리들을 갖고 다녀요. 늘. 남는 시간에는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인데, 그게 아주 쏠쏠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특별하게 내서 읽고 쓰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다 일이 되고 숙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원래 읽고 쓰는 사람인데,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뭐 저같이 이제 읽고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은, 뭐 이런 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그 가족도 보살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주어진 책임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기 너무 힘든데, 그 자기의 좀 생활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냉철하게. 그래서 내가 어느 경우에 좀 시간들이 나는구나. 이런 패턴들을 좀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만드는 건데, 그 시간에 거창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좋은 정보를 얻는 것들이죠. 좋은 지식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읽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같은 것도 한 권에, 하루에 앉아갖고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누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말 아니면. 근데 주말은 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재충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조금씩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는 것,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읽는 것,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읽는 것, 이런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이게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고, 배우자하고도 같이 하고, 야, 우리 이거 하자! 해서 우르르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읽는 문화,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뭔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지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